오신 분 계시죠? 인사 안 드려도 됩니까? 인사 말씀. 현재 사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서원을 지어놨는데 거모소원 이름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현재 뒤에 있는 산이 남산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남산, 예. 저는 원래 이쪽에 기획한 거와 상관없이
서원 답사니까 서원 답사 하려면은 서원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된다 해서 아까 금보서원에서 아주 눈치 봐가면서 막 쫓겨서 이야기를 그래 했습니다. 이제까지 뭐 여러분들께서 서원을 예, 본격적으로 답사한다고 하신 것도 있을 거고 그냥 관광가 지나가면서 보신 것도 있을 건데 오늘 이제 제 말씀드린 거가 좀 더 서원을 이제 자세히 보는 어떤 계기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보물이다 뭐다 지정하는 것도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 서원 그 지정을 하는데 뭐 건축 양식 가지고 거의 다 해요. 그 서원이 뭐 건축 양식이 그래 중요하나요? 실은 이제 이 서원이 어떤 역사적 뿌리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어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서원은 평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그 지정이 될 때도 보면은 건물을 새로 지은 거는 다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려서 뭐 유네스코도 그렇게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안내판 같은 경우도 이 모셔진 분이 누구고 왜 모셔졌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다른 서원과의 어떤 차별적인 게 어떤 거고 그래야 우리가 보이는데 이제 제대로 이제 서원을 봤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점에서 제가 처음에 오늘 먼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이 서원을 살펴보는 게 둘러보는 게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따로 지금 강의를 자료라고 준비해 온 거를 크게 세 파트였는데 이제 그 첫 부분은 서원 일반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야은 길재 선생의 생애와 이제 그 금호서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적었고 세 번째 파트는 여흔 장영광 선생의 그 생애와 그리고 이 동락서원에 대한 그 내용인데 여기 이 건물이 바로 여흔 기념관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인동장씨 힘이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센 거 아시죠? 특히 인동장씨 딸은 특히 센 걸로 그래서 결혼할 때 인동장씨 딸하고 결혼하면 단단히 각오하고 여기 혹시 인동장씨 딸이 계신지 뭐 아주 그 이쪽 지역에 이게 이쪽 지역만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 이 인동장씨 네 바로 여은 선생님 또 보면은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야은 길재 선생 이 얘기를 물론 여은 선생 기념관이라 해서 못할 건 없는데 뭐 대충 아까 금호서원에서 했고 이제 그 여은 선생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조금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자료 중에서 세 파트인데 두 파트는 했다 치고 이제 마지막 여은 선생에 관한 것만 좀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우리 총 감독님의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 오늘 둘러본 소회나 질문이나 이제 이걸 이제 서로 얘기들 나누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그 금호서원 갔을 때 하고 이 여은 선생님의 이 동락서원하고 어때요? 그 어떤 일에 비교되는 면들이 있던가요? 비교되는 거. 이제 비교해 볼 줄 알고 뭐가 어떻다 하면은 이제 서원이 이제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보는 눈이 서원 뭐 다 똑같다 이러면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소원은 뭐가 이게 눈에 띄고 뭐가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이 우선 뭐 외형적으로 들어가자마자 은행나무가 근데 은행나무가 근데 저 금호소원은 가보니까 은행나무 심어 놓을 데도 없죠. 너무 가팔라 가지고 아마 지형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나 뭐 싶기는 합니다. 굉장히 상징적 그 나무. 그리고 백일홍을 또 많이 이래 심은 걸 보실 겁니다. 오래된 그 동락서원은 굉장히 오래돼 있죠. 근데 백일홍을 심는 이유는 뭘 같아요? 그냥 단순 조경수로 왜 심었을 것 같아요? 백일홍이. 백일홍 보면은 꽃은 빨갛죠. 빨갛고 100일 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홍인데 한 송이가 100일 피는 게 아니고 송이가 많은데 일찍 피는 거, 늦게 피는 게 있어서 참 오랫동안 원래 꽃은 화무 11홍 꽃은 이 개화한 게 10일을 지나지 않는다. 이제 주로 여인의 미모를 이야기할 때 많이 쓰죠. 꽃단 나의 한때다. 10일을 꽃은 10일을 넘기지 못한다. 근데 이 백일홍은 100일을 가니까 우선 그것이 뭐 별나긴 한데 서원에서 백일홍을 심는 거는 백일홍의 나무가 이 둥치가 하얗죠. 그러니까 결국 서원에서 그 인재를 양성하는 제대로 된 선비, 깨끗한 맑은 선비, 이제 어떤 그런 그게 그래서 껍질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백일홍 껍질 다 벗겨져 봅니다. 얇은 껍질 벗겨지고 줄기가 하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서원의 교육 이념, 교육 목표하고도 일치하고 어떤 이런 굉장히 품격이 있는 이제 나무 이래 해서 이제 백일홍을 즐겨 이제 심는 게 있고 뭐 나무 다른 나무들도 서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여기고 저기고 척백을 많이 심어요. 그리고 잣나무를 많이 심어요. 잣나무 이런 것들 전나무를 심은 곳도 있고 제가 서원 중국 서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20-30군데 가봤을 거예요. 20-30군데 연재 핑계대고 놀러 많이 다녔죠. 한 20년도 더 전에 지금은 워낙 교통이 발달해 그렇지만 그때는 교통도 아주 불편한데 지금 중국 가면은 그때 중국이 그립습니다. 지금 중국은 별로예요. 이렇게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뭐 한국이나 거기나 여기나 저기나 그런데 그때는 여기 정말 중국이구나 이런 느낌을 줬습니다. 그 말고도 그 사당에 들어갔을 때 바닥이 그죠? 바닥이 그 금호소원은 독특해 있죠. 이렇게 돌처럼 이렇게 돌처럼 이래 전이라 하죠. 벽돌인데 이 중국에 가 보면은 거의 이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거의 다 마루로 돼 있죠. 마루 형태고 동락서원도 마루 형태로 돼 있고 그런데 이 전 형태는 저는 들어가면서 이 중국 서원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건축으로 보면은 그리고 동락서원은 이 사당 앞쪽에 이렇게 마루가 또 이렇게 돼 있죠. 그 마루가 뭐 건축으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요. 그리고 지붕 형식이 어떤 식이냐 거의 이제 사당은 보면은 사당은 이렇게 우리가 그 옆이 없는 거죠. 팔짝 지붕. 그래서 그 앞뒤로 막 기화가 되어 있고 옆면은 이런 중국 건축에 그런 게 많죠. 우리처럼 이제 이렇게 옆에까지 붙은 거는 한국 건축에 많고, 근데 이렇게 종교 의식 이런 건물은 옆이 없고 정면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앞뒤로만 있고 옆이 없나 이런 건축 거의 우리 사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중국풍의 기와 양식이죠.
근데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제가 동락서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금호서원은 5분이 모셔져 있는데 일렬로. 근데 왼쪽에 계신 분이 제일 높은 분이에요. 요 바라볼 때 왼쪽에 있는 분이 제일 높은 분이고 이렇게 쭉 일렬로 요런 걸 병향, 나란히 배양했다. 나란히 배양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보면은 나란히 배양될 수 없는 분이에요. 제가 설명을 했죠. 전필제 그 양길재 선생님 다음으로 처음에는 양 선생님만 모셔졌어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다시 복원하면서 나머지 분들이 들어갔고, 근데 연 장영광 선생 같은 경우는 또 한참 뒤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 계셨기 때문에 살아 계신 분을 제사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복원할 때 세 분이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으로 여은 선생이 이제 그렇게 갔죠.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의미가, 근데 동락서원은 이렇게 여은 장영광 선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장경무 선생이 이렇게 곡배라고 하죠. 이거는 하나 격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향교나 성균관에도 가보면은 이 제일 가운데 공자가 있고 그 앞에 이제 그 공자의 계승자들 안자, 정자, 자사, 맹자가 있고 동쪽, 서쪽으로 이렇게 동무서무라 해서 동쪽은 중국의 송조, 육현, 그리고 이 서무에는 동방 18년 해서 우리나라의 18명의 이제 최고 그걸 국가에서 받은 18명의 현인들. 그래서 이게 곡배죠. 그러니까 요래 앉아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그 왼쪽에 중국 송조, 육현, 이쪽이 이제 동방 18 우리나라의 18명. 제일 위에가 설총부터 해서 최치원, 안향, 정몽주 이래 내려오죠. 그래서 이렇게 곡배를 한다는 거는 하나 격이 낮다는 거예요. 그죠? 격이 낮다는 건데. 그렇게 여은 장영광 선생하고 장경우 스승 제자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나란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 금호서원은 어떻습니까? 야은 선생하고 나머지가 제자의 아들이거든요. 김종직이. 야은 선생의 제자가 김숙자고 김숙자의 아들이 김종직이거든요. 그러면 동렬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김종직의 제자가 정붕, 그 다음 제자가 파경이거든요. 여은 선생은 관계가 없어요. 스승제자 관계가 없고 추가로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렬로 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시끄러운 싸움들이 있었어요. 이 금호서원에서 말하기도 그렇고 이 동락서원에서 말하기도 그런데 그 우리 집안에서도 보면은 형제가 이랬으면은 맏아들이 잘나면 별 문제가 없어요. 맏아들이 잘나면 계속 그 분가도 잘 안 돼요. 근데 맏아들은 못 낳는데 기차 아들이 잘나면 그 잘난 아들은 자기 형님이고 자기 부모니까 자식으로서 동생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후대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큰아버지보다 잘났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분파가 생겨요. 분파가. 그래서 기차가 잘나면은 분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그러면서 이 학맥 관계에서도 우리 선생은 너무 잘났다. 이래 생각하면은 그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 똑바로 안 서고 우리 딴 살림 차리겠다. 우리 선생은 특히 이게 심했던 게 여은 선생의 제자들이에요. 여은 선생 제자들이 여기에다 또 인농장시의 높은 목소리하고 여은 선생들의 이 여은 기념관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게 워낙 유명해서 이 고을이 아니고 이 일대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이 구미만이 아니고 이 영남을 이렇게 했던 게, 그러니까 여은 선생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여은 선생의 제자들은 우리 선생이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데 충돌을 일으켜요. 충돌을 일으킨 그 흔적이에요. 이제 그 흔적을 말하려는 게 거모소원이, 그래서 당연히 여은 선생만 없다면은 길재 선생이, 야은 선생이 가운데 있고 동락서원처럼 나머지는 이렇게 앉아야 돼요. 나란히 못해요. 그런데 여은 선생이 들어가면서 나는 본인 아니죠. 여은 선생 그 제자들이고 그 집안이죠. 우리 여은 선생의 위상이 어떤데 이렇게 제자 반열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은 선생님의 학맥을 이야기할 때 스승 없는 분이에요. 특히 제자 이야기를 할 때 누구도 스승을, 그래서 너무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스승 관계를 따질 때 아예 공자를 직접 계승했다. 다 빼고 이런 식 이제 분류 사승론. 사승이 없다. 근데 좀 이따 살펴보면 그렇지만 여은 선생님의 삶도 그래요. 삶도 아주 그런 뭐라 할까요? 우리가 종교로 말하면 목사고 신부고 필요 없고 나는 신과 1대1로 마주한다. 이런 분이에요. 그렇게 또 그래 생각하셨고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도 그래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사당에다가 모실라 하니까 누구 밑에 죽어도 못 들어간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모소는 또 병향으로 바뀐 거예요. 여은 선생 이쪽이, 근데 이쪽 지역에서 볼 때 같은 고을에서 여은 선생님을 모시는 게 그 서운의 위상을 높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모시기는 모셔야겠는데 이렇게 제자의 일에 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양 형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병양이란 건 기본적으로 거의 동급을 말해요. 동급. 근데 이게는 그냥 사회적으로 동급이면 가능한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여은 선생이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사람들하고 상대가 안 된다. 상대가, 특히 야은 선생님하고 이제 여은 선생 생각할 때 이쪽에서 이래저래 특히 여은 선생의 제자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이 야은 선생은 여기 출신이었지만 후손이나 제자 이런 게 그렇게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냥 맥이 정통맥에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된 거예요. 바로 그러한 걸 많이 일으킨 것이 이 여은 선생의 처삼촌이 바로 한강 정구라는 분이에요. 요 성주분이시죠. 그러니까 한강 정구 선생 대단하신 분이죠. 대구 이쪽 영남 중부에서는 이제 대표할 유학자, 단연 그 대구 일대에 성주해서 이 일대 유학은 한강학이다라고 봐도 이제 문제가 없을 그런 분인데 그 진려의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강 선생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형의 딸, 그 형의 딸의 사유인 질서라 하죠. 질서. 그 여은 선생으로 보면 처삼촌이 되죠. 그 나이 차이도 한 10몇 살 차이 나요. 그리고 실제 바로 배웠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나이 차이가 있고 처가 있고 하니까 어떻게 배웠냐를 참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은 선생 같은 경우도 선생이란 명칭은 났었죠. 우선 처삼촌이니까 이게 어떤 애매한 관계였어요. 근데 일생 동안 활동하실 때 늘 같이 하셨어요. 두 분이 같이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여은 선생이 한강 정구 선생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불거진 거예요. 특히 여은 선생이 또 돌아가시고 이 두 분의 관계를 스승 제자로 봐야 할까 말까. 한강 여은 장영광 선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프라이드가 엄청난데 절대로 이제 제자를 못 받아들이겠다. 제자 못 하겠다. 제자로 인정 못 하겠다가 되어버리고 한강 정구 쪽에서는 뭐라 해도 제자지 이런 거예요. 이게 여은생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300년, 400년을 이걸 흔히 한려시비 한강 정구와 여은 장영광 선생이 제자 관계인가 아닌가 이게 이다 아니다로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여은 선생 쪽에서는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외면을 하는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래 해서 그래서 우리가 논문 뭐 글을 쓸 때도 한려 말을 많이 쓰거든요. 한강 정구 여은 장영광 할 때 중간점을 찍나 안 찍나 중간점을 안 찍으면은 한강 중심으로 한려가 되고 중간점을 찍으면은 한강과 여은 안 그러면 이게 뭐 발표하다가도 막 분란이 일어나고 학술 발표하는데도 막 질문할 때 항의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이 여은 선생의 어떤 그래서 그분의 생애를 제가 가서 한번 이제 봅시다. 그래 어떤 그가를 오쪽 밑에 부분이네요. 155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우리가 시간표로 말하면은 좋은 게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는가? 1592년. 1592년인데 태어나신 게 1554년이니까 만 조금 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그리고 1637년 돌아가신 상당히 장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1637년도 어떤 해일까 할 때 역사에서 중요한 게 임진왜란과 더불어 조선시대 양대 큰 전쟁이 바로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이 1636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병자호란 일어난 해 다음에 근데 병자호란이 1636년에 일어나지만 실은 항복을 한 거는 1637년입니다. 1636년 겨울에 전쟁이 터져서 인조가 삼전도에 내려와서 항복을 하죠. 그 항복이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항복한 해에 조선이 그 당시에는 후금이죠. 나중에 청나라가 되죠. 바로 이 시기에 살아셨던 분. 그러니까 결국은 양대 전란을 겪으셨던 분. 양대 그러니까 조선의 가장 큰 전쟁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 시기에 활동하셨던 분이다. 그냥 연도로 말하면은 외우기도 쉽지 않고 외워도 머릿속에 휙 지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를 사셨던 분이구나. 우리가 전체로 말하면 조선 중엽이죠. 조선 중기에 해당됩니다. 바로 이 지역 옛날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은 옛날에는 인동현이었습니다. 인동현. 그리고 이 일기가 84세인데 여은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관직으로 말하면은 관직을 거부하셨던 분이니까 학자로서
그리고 특히 학자도 책을 많이 쓴 학자와 그리고 자신의 수양과 제자를 많이 기른 그러니까 모범적 유학자 우리가 이런 걸 도학이라고 말합니다. 도학. 이 서원에 모셔지고 조선시대 존경의 표시는 도학입니다. 학문보다도 도학입니다. 관직은 제일 밑입니다. 영의정했다고 다 서원 안 씁니다. 영의정했다고 뭐 정성했다고 서원 세워주지 않고 벼슬 안 해도 서원이 쓰고 그러니까 조선이 지금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품이 있고 지금은 뭐 보면은 요즘 글쎄 요즘도 뭐 얼마나 시대가 시끄러워서 뭐 그런가 어떤 장관 하나 뽑는데 25번째 사람이 됐다 말도 들었습니다. 다 안 한다고 해서 우리는 주마 다 할 것 같지만 지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옛날에 안 했던 거하고는 좀 맥락은 달라요. 요즘 잘못하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청문회 하다가 박살 나는 수가 폐가 망신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때문 아니겠나 싶은데 옛날에는 뭐 청문회 폐가 망신할 일은 없고 나의 길이 아니다. 나의 뜻이 아니다. 그 이원 선생은 바로 이걸 우리가 처사라고 부릅니다. 처사. 우리가 처사라는 용어 그 살림처사. 이 처사라는 게 반대되는 말은 사대부들이에요. 사대부들은 관직에 나간 사람, 같은 유학자인데 관직에 나간 사람 사대부들이고 관직에 나가지 않고 살림, 그러니까 제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자기 수양하고 어떤 그런 저수를 하고 한 이런 사람을 우리는 처사. 혹 여러분들 집에 그 제사 지낼 때 아버지 그거 쓰면서 형고 처사 부군신이 이 처사예요. 근데 그 처사는 무슨 처사고 하면은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벼슬 안 한 사람과 못 한 사람 차이가 있어요. 뭐 안 해도 처사고 못 해도 처사예요. 근데 그게 처사라고 쓰면은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 벼슬 못 한 우리 아버지 신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은 선생은 못한 사람이 아니고 안 한 처사 하라고 해도 이제 하지 않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존경받게 된 거죠. 더욱더 존경받게 되고. 그래서 조선시대 왕이 유학자에게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벼슬 주는 거 아닙니까? 벼슬 주면은 마다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실. 너나 나나 벼슬 주면은 뭐 머리가 땅에 대라고 조아리면서 벼슬을 받는 게 근데 정말 왕의 입장에서 거북한 게 뭐겠어요? 벼슬 줘도 안 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맹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두려운 신하예요. 주면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두려워요. 또 잘하면 더 올려주고 안 되면 못하면 벼슬 잘라버리면 되고 그리고 잘릴까 싶어 벌벌 떨고 잘하려고 또 막 올라가려고 잘하고 이게 일반 신하인데 벼슬을 줘도 안 받는 신하 이걸 두려움을 주는 신하 외신입니다. 외신. 그러니까 제야에서는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벼슬을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보면은 찝찝한 거예요. 벼슬을 하는 내 모습이 과거 시험 치러 가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잘났으니까 내 좀 뽑아주세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처사들은 과거 시험을 안 쳐요. 그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한 거예요. 과거 시험 치는 거.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출세하려고. 아니다. 내 자신의 인격의 완성과 이래. 그러니 왕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벼슬을 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그런데 제야에 있는 선비들은 오히려 왕과 벼슬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데 일종의 요즘 말하면 소프트 파워, 문화 권력인 거예요.
여은 선생이 그런 분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몇 분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몇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럼 벼슬을 내리면 안 하면은 그걸로 끝인가? 왕이 생각하기에 벼슬이 너무 낮았나? 높여가 또 줘요. 거절하면 또 거절해. 그러다가 대충 됐다 싶으면 나가면은 그만 처사가 안 돼요. 끝까지 거부해야 돼요. 거부를. 그러면 점점 거부할수록 벼슬은 올라가요. 거부할수록. 여은생 같은 경우도 우찬성, 좌찬성까지 올라갔으니까 종일품이거든요. 과거 시험 친 적도 없어요. 없는데, 근데 자꾸 주면은, 야한 길재생도 그러지만은, 내 안 해 하면서 안 올라가면, 여기서 그냥 답변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안 받아들이는지. 근데 몇 번 더 내려오면 올라가야 돼요. 서울에 할 수 없이. 올라가서 이제 직접 이야기를 내가 이래 해서 못한다. 이제 안 한다. 이런 얘기를. 근데 그냥 안 한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너 내 싫어 이런 식이에요. 그거는 안 돼요. 은혜는 하에 갖고 뭐 갖고 근데 죄가 부족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주로 병과 부모 관계된 이야기를 하면은 돼요. 사직할 때도 병하고 부모 관계된 거. 근데 병 안 들어서 부모 멀쩡해.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제 사직을 하려면. 하여튼 여은 선생이 그래서 여은 선생을 이야기할 때 관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더 정직되어서 영의정까지 최고 관직을 받으셨으니까 그건 일종의 명예거든요. 국가에서 말하는 그 벼슬을 안 해도 최고의 벼슬을 하신 분으로 인정을 하는 공식. 그래서 신도비가 쓰고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학자로서 이제 근데 특이한 인생이 일생에서 보면 18세 때 우주 요갈첩 요 전시실에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18세 때 우주 요갈첩이라는 그 글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거예요. 나는 바로 입지를 한 거죠. 내가 공부를 하는 뜻은 뭐 과거 시험 쳐서 뭐 하고 이게 아니고 그야말로 성인이 되는 것이다. 성인이 되는 것이다. 성리학의 이론 속에 보면 내 마음속에 하늘이 있다. 그게 성적리라는 말이죠. 내 본성 속에 천리가 있다. 내 그 천리를 100% 실현시키겠다. 그럼 난 성인 되는 거야. 나는 성인이 되는 게 목표야. 18세 때 그리고 그거를 첩으로 만들어서 자기 방에 본인의 방에 평생토록 내 꿈은 그렇게 뭐 출세하고 이런 게 아니다. 나는 공자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공자 직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뭐 선생 필요 없다. 이제 잘 자란 선생 뭐 글자 가르쳐주고 거기 선생 아니다. 진정한 선생은 있다면 굳이 말하면 공자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 입지 부분이 아주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은 선생 이야기할 때 우주 요갈첩을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주와 나와 상대할 내가 바라볼 내가 그걸 해야 될 거는 뭐 기독교로 말하면 신이죠. 신과 나의 1대1 대화를 하지 일체 나는 이제 하지 않겠다. 이런 그걸 일종의 입지를 한다. 유학에서는 입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뜻을 세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얘기고, 그리고 요 한강 정구 쪽과 굉장히 늦게 결혼을 했죠. 그래서 그런 학맥 관계가 만들어졌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여은 선생이 조금 흠집 이 인동장치를 굉장히 싫어할 수 있는데, 많은 유학자들은 이때 의병으로 나가는데 이 식구들을 데리고 피난을 합니다. 그 피난하면서 어디로 갔냐면 여기서 군위를 지나 가지고 803 북쪽으로 해서 영천으로 해서, 그리고 영천 끝까지 들어가면은 포항 죽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까지 이렇게 그래서 그쪽으로 피나. 그때 그쪽은 일본군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이게
그래서 전쟁 기간 중에 여은 선생은 이렇게 피난하면서 그쪽으로 들어가셨는데 결국 돌아가신 곳이 바로 거기 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고향, 그래서 고향 땅에서 강의할 때는 오늘 동락서원 부지암 정사에서 강의를 하시고 실은 생애 훨씬 더 긴 시간을 영천과 영천 중에 제일 영일하고 청송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이에요. 그게 이밤이죠. 그게 이밤 서원이 있어요. 바로 여은 선생을 모신 서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만 계신 게 아니고 가령 한강정구 선생도 가야산 밑에 성주에서 그랬지만은 마지막은 대구 와서 강의하셨죠. 금호강가에 오셨어요. 금호강가에서 하셔서 대구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친 거예요. 그것처럼 이 여은 선생은 피난을 그쪽에 하셨는데 가보니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거기에 교육 그걸로서 기관으로 대표적이었던 것이 임고에 바로 임고서원이 있었던 거예요. 임고서원, 포원 정몽주 선생을 모신 서원이잖아요. 그리고 임고는 포원 정몽주 선생의 출생지예요. 거기에 임고서원이 있었는데 거기 쪽에 피난을 가 계시니까 전쟁터가 아니니까 본인 학문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는데 임고서원에서 강의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임고서원도 전쟁 때 불타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크게 그쪽 지역은 입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산 밑이라서. 그래서 나중에 복원되었을 때 또 거기서도 시끄러웠던 거예요. 시끄러웠던 게 이 포원 정몽주 선생이 모셔졌는데 이 여은 선생을 워낙 그 제자들이 형성됐거든요. 그러니까 임고서원의 학생들, 유생들이 다 여은 선생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들이니까 여은 선생 돌아가시니까 서원에 여기서 강의를 계속 하셨으니까 연고가 있으니까 모시려 하는데 격이 문제인 거예요. 그 동급으로 이제 포원, 근데 포원 선생의 위상은 그야말로 그야말로 넘버원의 위치에 그 당시 이제 유학자들로 볼 때는 동방 이학지조, 그 한국 유학의 제일 인물이다. 지금 인고선에 가면은 뭐 사랑만한 바위에다 색이 나왔어요. 돌에다가 동방 이학지조라고. 여러 연배로 보나 뭐로 보나 여은 선생이 거기에 될 수가 없는데 그걸로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럽고 나중에 황보인이라는 인물이 추가 배양될 때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계속 그러다가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결국 위패를 이제 이렇게 빼온 걸로. 근데 실은 임고서원은 다 이게 여은의 후예들의 강한 입김들입니다. 우리 여은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된다. 포원도 대단하지만 이제 이런 그게 임고서원에서도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밤서원 더 들어가서 그리고 청송 의성 쪽으로 또 넘어와서 빙계서원 이쪽으로도 모셔져 있어요. 물론 거기는 여러분 중에 이제 연배가 미치니까 뒤에 이밤서원은 여은 선생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주 지역으로도 그러니까 한강 정구 선생과 관계를 맺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낙동강 건너가서 금호서원에 모셔졌죠. 성주 땅의 청곡서원에도 쭉 중에 연배가 미치니까 뒤에 모셔져 있어요. 우리가 서원에 모셔진 걸 보면은 그분의 학맥 학파 지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생은 여서에서 동락서원이 중심인데 낙동강 건너 서쪽으로 한강선생하고 관계가 좀 되죠. 그래서 여기 바로 구미 선산 출신이란 인동 다 이 지역 출신이라는 인연으로 해서 금호서원에 모셔졌고,
그리고 한강 정구 선생과의 관계, 긴밀한 관계 속에 성주의 청곡서원에 모셔지고,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때 피난 가면서 영천 쪽으로 가게 되면서 영천 임고서원, 그리고 이밤서원, 그리고 빙계서원. 그래서 이게 여원 학파의 분포 지역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바로 그게 한려 시비가 걸리면서 한강 선생 제자 안 하겠다, 이래 돼 보니까 좀 갈라져 본 거예요. 그래서 대구 지역 쪽은 이 한강 선생이 대구 지역에서 마지막 머물다가 돌아가신 곳이 사양정사인데, 지금 대구시 북구 사양동인데, 지금 거기에 한강공원을 만들어 놨죠. 몇 년 전에. 그거 만들 때도 제가 그 자문하고 이래 했었는데 마지막 돌아가신 곳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서원이 섰어요. 사양서원이 선 거예요. 한강 선생이 당연히 모셔졌죠. 모셔졌는데 이제 제자들 중에 여러분들이 계신데 아무래도 한강 쪽에서 볼 때는 여원 장영광 선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대구 출신 제자들은 들어갈 엄두도 못 냈어요. 대구에 서원이 섰지만 급이 떨어져서 그 한강 선생 밑으로 못 들어가고, 그래도 여원 선생이, 근데 여원 쪽에서 제자 아니다 이래 된 거예요. 하려면 나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히는 그렇다. 그래서 빠지게 돼본 거예요. 빠지게 되면서 한강생 제자 중에도 초기 제자가 있고 나이 많은 제자, 나이 어린 제자들이 있어요. 그 어린 제자가 바로 들어가게 됐죠. 바로 이분이 이윤우란 분이에요. 이윤우, 바로 광주이시 외관에 많지요. 그 석전, 돌팥, 광주이시 이쪽 바로 출신입니다. 뭐 이윤우 이분도 대단하죠. 대단하지만은 아무래도 뭐 나이 연배로 보나 여원 선생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뭐 안 들어간 거죠. 안 들어가고 이윤우 선생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한강 정구 선생의 가장 중심 서원은 아무래도 원 출생지인 그 가천의 저 회연서원이죠. 그 가산 밑에 있는 회연서원인데, 거기에도 보면은 한강 정구 이윤우, 그리고 사양서원에도 한강 정구 이윤우로, 그래서 한강 항맥은 글로 내려가 본 거예요. 고마 결국 이 항맥이 단절되면서, 그러면서 대구 일대 서원은 쫙 다 성주까지 해서, 그리고 창녕으로 의령으로 김해까지도 이 한강 정구 선생이 서원이 쫙 포진을 해요. 그러고 보면 팔공산을 기준으로 해가 한려 시비 때문에 북쪽은 여원 쪽에 항맥이 포진되고, 이 팔공산 저 남쪽은 지역은 훨씬 더 넓습니다. 한강 선생 영역이. 그래서 이 한강 항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낙동강 중류 지역 이 지형도를 보면 이게 한려 시비가 발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이 한 서원에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요 성주의 청곡서원만 성주 땅이니까 이제 그렇게 시비가 본격화되기 전에 올라갔어요. 한번 올라가면 빼내오기 힘들어요. 신의를. 그래서 이제 그렇고 나머지 지역은 여흥 계열, 한강 계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 여흥 선생의 행적으로 말하면은 임진왜란 때는 이랬는데 아마 본인도 굉장히 이 부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후금이, 그러니까 만주족 그 여진이죠. 이때 이미 이제 연배도 많아지셨고 명성도 알려지고, 그래서 벼슬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벼슬을 계속 이제 받질 않죠. 이러는 과정에서 바로 북쪽에 여진족들이 침략해 왔죠. 후금이죠. 후금. 나중에 청나라가 됩니다. 이때 이제 영남 쪽 지역의 소모사, 이게 뭐가 하면은 의병 모집하는 거예요. 의병을 모집하는
담당. 이거는 임금의 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거는. 그리고 이게 정묘호란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9년 뒤에 병자호란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 전쟁 때 다 영남 지역에서 가장 발언권이 영향력이 센 분이다. 그래서 이 여은 선생한테 바로 이 지원군이죠. 의병 지원 그걸 총책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여은 선생은 기꺼이 앞장서서 이 일을 본인의 제자들이고 뭐고 쫙 깔려 있잖아요. 각 거기에 있으니까 그 조직과 그 명망과 이걸로 해서 했는데 결국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때 세상을 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돼서 병자호란 항복할 때 뜯고, 그래서 관직은 내렸지만 실은 관직을 제대로 한 건 없다. 그냥 잠깐 인사차 올라갔다 왔고, 그래서 관직으로서 말할 거는 없다. 그래서 이 전형적인 처사였다. 그런데 학문적으로 대승을 하게 됩니다. 큰 걸 남기게 되는데, 크게 보면은 성리학 부분하고 또 하나는 역학, 주역과 관계된 우주 요갈첩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주, 삼남만상. 이게 유교에서 보면은 주역 속에서 주로 다뤄져요. 주역 속에서. 그래서 본인이 꿈꿨던 그야말로 작은 나와 큰 나, 소아와 대아, 자기는 성인이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우주가 어떠한가에 대한 자신의 어떤 학문적 관심. 그래서 주역 방면의 대가로서 큰 업적을 여러 저수를 남기셨고, 성리설과 관계되어서는 여은 선생이 활동할 때 이미 큰 우리나라의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퇴계 이황 선생과 고봉기대성 간의 유명한 4단 7정 논쟁이란 게 일어났는데, 사실 고봉기대성 선생은 퇴계 선생의 제자예요. 선생과 제자 간의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출신이 전라도 광주 출신이에요. 장장 8년간 논쟁이 편지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어찌 보면은 참 끈질긴 토론. 그런데 승패도 없고 결국 대충 마무리돼요. 이제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되고 퇴계 선생도 돌아가시고, 또 고봉기대성도 장수를 못해요. 퇴계 선생 돌아가시고 몇 년 안 돼가 돌아가셔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2탄이 터지는 게, 고봉기대성의 견해를 이어서 율곡이 선생이 고봉기대성의 견해를 이어가지고 퇴계 선생의 학설을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율곡이 선생도 실은 율곡이 선생도 퇴계 선생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이 죽고 난 뒤에 스승의 학설을 공격한, 그렇게 된 거죠. 직접 공격은 안 했어요. 간접 공격을 했어요. 퇴계 선생의 학설을 지지하는, 찬동하는 친구하고 논쟁을 벌이면서 친구의 견해를 공격했는데, 그 친구가 퇴계 선생 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공격을 했으니까 이게 결국 퇴계 선생 공격이죠. 여기에서 우리나라 유학은 퇴계학파와 율곡학파로 나눠지게 되죠. 율곡학파로 나눠지게 되고, 여기에 정치가 엉켜붙으면서 퇴계학파 쪽은 동인, 나중에 또 갈라져서 남인, 율곡학파 쪽은 서인, 노론, 일로 가게 되죠. 참 골 깊은, 조선 망할 때까지 싸움을 벌이는데, 이론을 겉으로 표방은 하지만 실은 자리 싸움이죠. 당파 싸움이라는 게, 율곡 선생 같은 경우 여기에 와서
율곡 선생 동생이 바로 선산에 조선 말까지 살았죠. 매학정. 주인이 바로 율곡 선생 동생이에요. 그리고 율곡 선생 장인이 성주 목사를 했어요. 그때는 아직 율곡 선생은 과거 급제하기 전에 퇴계 선생 이미 문화에 나갔던 상태예요. 그래서 장인한테 놀러 오기도 하고 여기서 있으면서 청곡서원 설립 문제를 가지고 퇴계 선생하고 편지 내왕도 하고 여기 있으면서 결국 한강 정구 선생 다 관계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성주 목사가 다음 성주 목사가 또 퇴계 선생의 제자 황준양이 오게 돼요. 성주 목사인 그 장인 율곡의 장인인 장인도 역시 퇴계 선생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뒤엉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후대로 오면서 쫙 갈라지게 되면서 퇴계 율곡. 그리고 여은 선생이 사실 때는 이미 파도 나눠져 있고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도 나눠져 있을 때예요. 퇴계 선생의 학설을 동의 안 한 거예요. 이 이제 성리서를 보면 여은 선생이. 그렇다고 율곡 선생, 율곡 쪽도 동의 안 한 거예요. 제3의 성리설. 그 당시에는 퇴계 아니면 율곡인데 퇴계도 율곡도 아닌 흔히 퇴계를 리 철학자, 율곡을 기 철학자라 하는데 리 쪽에 인정도 안 하고 기도 아닌 리와 기 위에다가 도라는 도 이런 놈. 아마 이건 굉장히 독창적인 그러면서도 굉장히 나름 그 본인의 견해가 있는 아주 그런 성리설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퇴계학파 쪽에서 볼 때는 뭔가 율곡학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남 쪽에서 여은 선생, 여은 학파가 퇴계학파로부터 그렇게 예쁘게 안 보였어요. 확실히 찬성을 해야 되는데 다른 소리를 하고 뭔가 색깔을 보니까 율곡을 지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여은 쪽에서는 여은의 또 제자들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여은은 이쪽 지역에서 영남 중부 지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퇴계학파로부터는 100% 밀어줘야 되는데 퇴계학파를 성리설도 좀 어정쩡한 남쪽으로는 또 한강 정구하고 한려 시비가 붙어가 못 내려가고 영남 중부 지역에서 띠 형태로 이렇게 학파 형체를 지니면서 세력권을 이제 형성하죠. 성리설 거기에서 이미 충돌이 일어납니다. 퇴계 학설에 전적 동의를 하지 않는 그리고 율곡 학파 같은 혐의를 받는 당연히 지금 우리 학자의 눈에서 보면 율곡의 학설은 아니에요. 아닌데 예 그래서 크게 이 그 주역과 역학 방면에 아주 한국의 대표적 업적을 남긴 것 그리고 성리학설은 이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학문 세계는 그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생애는 처사로서 일생을 마쳤고 요 뭐 개성 관계 이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락서원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서원이 아무래도 여은 선생의 서원은 한 10곳 가까이 돼요. 근데 제1서원은 당연히 동락서원입니다. 원래 부지암 서원으로 설립이 되었다가 사역을 받으면서 동락으로 사역을 받았고요. 대원군 때 회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호서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우리가 회철 안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근데 거기에 여은 선생이 또 모셔져 있으니까 그 인고서원은 인고서원도 회철됐어요. 어제 보면은 대원군 때 회철을 다 됐네요. 다 되고 여은 선생이 마지막 남은 것은 금호서원이 유일하게 남았는데 다시 복원되고 해서 다시 이렇게 되었고, 왜냐하면 1인 1서원이었어요. 한 사람에게는 한 개의 서원만, 그리고 한 고을에는 하나의 서원만,
이래 그 기준으로 그렇다고 모든 고을에 다 서원 둔 거 아니에요. 금지사항, 그러니까 2개는 안 된다. 한 사람에게도 2개는 안 된다. 그 퇴계선생 모신 서원은 수십 곳이에요. 그런데 도산서원만 남고 퇴계서원은 다 없애놓은 거예요. 그리고 포원정몽주 선생은 어디게 남았냐면은 개성 선주교 옆에 있는 숭양서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못 보지만은 지금도 잘 다듬어져 있대요. 숭양서원만 남으니까 포원 선생의 나머지 서원은 다 없어진 거예요. 해철된 거예요. 그래서 임고서원도 출생지 거는 해철되고 돌아가신 선주교 아무래도 포원 선생은 출생보다는 돌아가신 게 더 드라마틱하니까 바로 이제 선주교 옆에 있는 숭양서원이 해철 안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요는 이제 새로 복원을 하고 장소도 옮겼고 그래서 부지암 여기에 조금 옮긴 거예요. 여기서 부지암 옮겼고 이 다시 복원할 때 이 추가 배양을 장경우란 분을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농장시에 총종손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총 전체 종손이고 또 그 종손이라서 그 배양된 게 아니고 여은 선생의 가장 대표적인 제자이고 그 여은 선생의 인농장시 말할 때 남산파라고 하죠. 그 남산파는 저쪽에 지금 말하면은 칠곡군 그 양목에서 돌아서 각북 그쪽이죠. 그쪽이라서 이제 그쪽 거기에 이제 남산파고. 근데 활동은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는 어제 보면은 본인의 큰 집지 여기예요. 이게 황상파라 하죠. 이쪽이 지역에 오셔 여기 하면 교통이 편리하고 옛날에 낙동강은 영남의 제일 중심 교통 요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 아마 여기에서 그 이제 강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한 거는 역시 아직도 교수 그만둔 지 이제 됐는데도 입만 뗐다 하면 50분은 뭐 그냥 기본으로 가는 거네요. 50분은.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고 있으니까 오늘 감상과 또 질문 자유롭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오늘 요 뒷시간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